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광역시 북구가 주관한 2021년 독서대전 다시 책을 품다 온라인 북페어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의 동네 책방 심간의 박씨입니다. 책방 심간의 박씨가 준비한 주제는 나의 책을 품다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나의 책 찾기, 2부에서는 최근에 내가 품은 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나의 책 찾기에서는 나의 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과 책방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들, 책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들을 흔히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사진은 그림이죠. 그건. 예,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건 이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항구에 이제 배가 이렇게 기선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일상의 한가로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명화죠. 소위 말하는 그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17세기죠. 그렸던 그 학자들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평생 읽어왔던 자신들의 자기 책을 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책은 우리의 일상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나의 책 찾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의 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책은 우선 내가 소유한 책, 내가 샀던 책, 그리고 내가 사서 책장에 꼽아둔 책, 이런 게 소유 개념의 나의 책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읽었지만 나한테 이해도 안 된다, 이건 나의 책이 아니다 하는 거죠. 책을 읽었는데 도움도 안 됐다, 나의 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면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책의 주인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그 소유의 의미에 꼭 그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도, 자기가 빌려서 읽었던 책이라도 나의 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나의 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했지만 읽지 않은 책, 이건 우리 나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은 책이고 나에게 의미를 준 책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길을, 적어도 내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책.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책,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책, 이걸 나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반드시 만나야 되는 책, 사는 동안 꼭 읽어야만 되는 책, 이것을 우리가 나의 책이라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책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고 뭐 자기의 감정이나 인식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태도를 자기가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책을 우리가 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의 책 찾기가 독서다. 이런 생각에서 같이 나의 책 찾기를 계속 하려면 일단 도서관과 동네 책방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책을 찾으려면 도서관, 동네 책방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나의 책을 찾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그 자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서, 이것은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도서관, 동네 책방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적어도 매일 20분, 30분 규칙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일 시장에 가듯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도서관, 동네 책방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나 책방을 자주 가게 되면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모임도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동네 책방,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 다시 말하면 자기 책을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 책방, 동네 책방에 있는 그 광주광역시에 있는 동네 책방 심간의 박씨 이 책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뭐 많은 책은 아니지만 함께 좋은 책들을 발견하고 좋은 책을 발견하려면 자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책을 읽는 독서는 나의 책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내가 품은 책, 모비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책방지기가 최근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읽은 책인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비딕은 어떤 책인가?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선 이 책을 쓴 작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를 사냥하는 그 경험을 했던 선원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래에 관한 바다 이야기를 쓴 거죠. 우선 이 책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 김석희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약 700쪽 정도 이렇게 긴 큰 책이죠. 큰 책인데 읽기에 그렇게 쉬운 만만한 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비딕의 저자 허먼 멜빌은 이 1819년에 태어나서 1891년까지 이렇게 해양, 그러니까 고래잡이 선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소설을 쓴 특히 이 작가가 쓴 모비딕은 19세기 미국 문학의 가장 정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빌은 그 자기 자신의 포경선을 탔던 그 경험을 토대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모비딕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모비딕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흰 고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흰 고래인 모비딕과 에이헤브 선장, 주인공 에이헤브 선장의 사투를 그린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은 1851년에 출간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미국 문학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멜빌은 대학 이런 경험 없었지만 포경선을 탄 경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대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비딕을 읽은 그 기억에 남은 것 중에 세 장면을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러니까 모비딕의 세 장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 배가 떠나기 전에 그 배를 타는 선원들이 이제 다 항구에 다 모였을 텐데요. 내일 배가 떠난다면 그날 밤에 이 많은 선원들이 모여서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매플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주 어려운, 힘든, 아주 외롭고 쓸쓸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것도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집단적으로 선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되면, 한번 떠나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양오선을 타는 건데요. 그 전날 밤 선원들이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이때 이 모비딕에 나오는 그 목사, 매플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의 설교대에 관한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 설교단은 아주 높았다.
계단 대신 보드에서 배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줄 사다리를 설교단 옆에 달아놓은 것이다. 진짜 선원처럼 잽싸면서도 경건한 태도로 손을 번갈아 위로 올리며 마치 자기 배의 망대에 기어 올라가듯 사다리를 올라갔다. 이 장면은 매플 목사가 그 설교단에 올라갈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밧줄을 잡고 진짜 선원처럼 잽싸게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올라간 그 광경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기억을 받았느냐 하면 이 매플 목사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경 선원들을 정말 제대로 내일 이제 그 원양어선을 타야 되는 그 선원들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목사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사진으로 보면요, 이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설교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루터 교회의 설교단입니다. 이 설교단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밧줄로 된 사다리 대신 이 밧줄 사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밧줄을 이용해서 매플 목사가 잽싸면서도 경건한 자세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내일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먼 길을 떠나는 정말 망망대해로 항구를 떠나게 되는 떠나야만 하는 그 고래잡이 선원들에게 그런 자세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런 그 목사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새끼 고래를 보호하는 어미 고래들에 관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제가 그 서술된 내용을 조금 긴 편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면에 펼쳐진 이 놀라운 세계 밑에는 더욱 신기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물로 이루어진 둥근 천장에 매달려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고래들이죠. 거대한 허리 둘레로 보아 이제 곧 어미가 되려는 고래들의 모습이었다. 젖먹이들은 엄마 젖을 빨 때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가슴에서 눈을 돌려 다른 곳을 조용히 쳐다본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영향을 섭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 회상을 정신적으로 즐기는 듯하다. 제가 그림이나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바닷속에 있는 그 고래들, 한두 마리의 고래가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새끼 고래, 어미 고래, 이런 집단으로 있는 그런 사진, 그림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고래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런 풍경인데요. 여기에 이제 포경선이 한척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래를 발견한 포경선에서 보드를 내립니다. 그래서 3개의 보드가 내려지고요. 이 보드들이 이 고래들을 이렇게 주변으로 돌면서 이제 작사를 꼽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자, 바다 위에서는 정말 그 어미 고래들의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선원들의 작살 행위가 준비되고 있는
이 험악한 사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평 물 위의 광경과 달리 물 아래서는 새끼 고래들이 있고 그 새끼 고래들을 또 보호하는 어미 고래들이 새끼 고래들을 가운데 놓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어미 고래들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에 수평 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삶과 죽음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처절한 그 투쟁의 장면인데 그 아래 물속은 고요와 평화, 새끼 고래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먼 곳을 응시하면서 자기의 또 다른 미래, 희망, 이걸 생각하는 새끼 고래들, 이걸 이 허먼 멜빌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경은 이 아기 고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미 고래들, 이 고래들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저 혼자서만 이 감명 깊었던 장면들을 이렇게 거의 억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장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이에브 선장, 주인공 에이에브 선장과 작살,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간단한 문장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는 않는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이제 소설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선장의 죽음과 연결되고, 원양어선도 이렇게, 이제 그 침몰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선장 에이에브의 경우 이제, 과거에 그 포경선을 탔다가 자기의 그 다리를, 잃게 되죠. 모비딕을 만났지만 모비딕을 잡지를 못하고, 자기의 다리만 이렇게 모비딕한테 빼앗기는, 그래서 그 막대기 다리를 하고서, 에이에브 선장은 그 악마라고 생각하는 그 모비딕을 자기가 꼭 잡겠다, 이런 의지, 결심으로 온양어선을 이렇게 출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이런 이제 그 선장의 의지가 이렇게 담긴 장면인데요. 이 모비딕한테 자기의 다리를 잃어버린 선장이 모비딕을 악마라고 생각하면서 이 끝까지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의 분노, 오난, 복수, 반드시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그 모비딕을 붙잡겠다, 포획하겠다 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왔던 이 선장의 경우를 보면요, 마지막에 이 죽음이 선장의 파멸인가 파괴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선장의 그 결정을 강조한다면 자기 자신이 모비딕을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멸, 파괴라고 흔히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 선장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실현하려고 했던 그 삶의 의지의
이를 자기가 끝까지 관철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선장의 파멸이 아니다. 이 결과가 정말 파멸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한국의 가장 그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승우 작가가 그의 글, 소설 캉탕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결정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한 행위의 결과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그걸 왜 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절대 파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가 자기가 선택한 그 결정의 행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선장이 잡으려고 했던 그 모비딕을 끝까지 잡지는 못하지만 작사를 꼽죠. 고래 선장이 작사를 꼽지만 꼽음과 동시에 그 줄에 이제 얽히면서 선장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 고래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작사를 몸에 가진 고래는 선장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선장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지만 과연 이런 죽음을 자기가 원하는 그 의지를 끝까지 실현하는 과정에서 죽음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파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수행한 이 선장을 누가 감히 그의 삶이 파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세 번째 장면이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을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파멸이다 아니다. 답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일단 모비딕을 한번 읽어야겠죠. 예, 그래서 모비딕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장면을 얘기했는데도 앙코르가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그 온라인의 안 좋은 점이죠. 앙콜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사람 마음으로 앙콜 장면을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림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보리새우 바다목장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는 크로제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가다가 보리새우가 우글거리는 거대한 바다목장을 만났다. 그 노란색의 작은 생명체는 참고래가 즐겨 먹는 먹이다. 보리새우 떼는 몇 마일씩이나 배 주위에서 파도를 타고 넘실거려서 우리는 마치 잘 익은 황금빛 밀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밭을 헤치며 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장면입니다. 그 노란 보리새우들이 수십 킬로미터 이렇게 떼를 지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바다 위에 그 보리새우 떼를 그 원양어선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나의 책은 어디 있는가? 내가 찾지 않으면 나의 책은 없는 거다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독서하는 것은 나의 책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나의 책을 찾기 위한 행위이다. 끊임없이 더 나에게 마땅한 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책들을 읽어가는
그런 독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예,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까운 며칠 되지 않으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을에는 독서하기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을이 독서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모든 시간이 나의 책을 찾기에 좋은 날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도서관, 동네 책방, 당신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